그 괜찮아가 언어를 쓴 거잖아.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암시 훈련이거든. 반복적으로 계속 넣어버리면 뇌는 착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그걸 안 써. 또 그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안 쓰지. 그것만 쓸 수 있으면 우리 대부분의 뭐 힘든 것들은 다 극복돼요. 우리 삶 자체가 편안함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게 뭐냐면 고예요, 고. 그리고 호르몬은 예. 대부분 뇌 분비계에서 몸에서 나오는 예. 걸 이야기하고 예. 뇌는 호르몬이라고도 이름을 쓰는데 예. 대부분 이제 화학물질이라고 하죠. 예. 쉽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 부의되는 물질이 아드레날린, 예. 그다음에 코티졸. 예. 대표적으로 이제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예. 그런 걸 우리가 화학물질이라고. 예.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그다음에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내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은 뭐냐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예.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이 아드레날린 자체는 원래 나쁜 게 아니라고. 예. 아니 내가 각성돼서 호랑이하고 싸우기도 하고 차가 달려오면 피하기도 하고 예. 100m 달리기 때 1등 하기도 하고 예. 그게 아드레날린이죠. 예.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예. 지속될 때 그 물질이 계속 과잉 분비되어 버리면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특히 이제 코티졸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심각한 스트레스 관련 물질이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 모든 건 정상이다. 예.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치명적이 돼요. 내가 그 스트레스 중독 탈출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심리적인 어떤 장애나 걸림돌을 그 밑바닥에 보니까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드러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세, 뭐 진단명 쪽이 드러나잖아요. 예. 근데 그 뿌리를 들어가서 공통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 예. 하나는 스트레스, 예. 하나는 뭘까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의 개념을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지 않아야 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은 것.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경험하고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아서 생긴 결핍, 미해결 과제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외상이 생겼다면 그것도 트라우마다. 그 트라우마를 발달 트라우마라 그래.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대부분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예.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보니까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다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삶에 또 활력을 얻고 예.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뭔가 더 도전적이 되고 더 뭔가 성취를 이루어내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더라.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쾌적 스트레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나를 망가뜨리는 유해 스트레스를 계속 작동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이 트라우마라는 뿌리에 다 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예. 이게 이제 심각해져. 만성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뭔가요? 습관이잖아. 예. 패턴이잖아. 또 다른 말로 중독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인데 그 당시에 그 자극이 자기에게 견디기 힘들 만큼의 정서적 충격으로 팍 들어오면 그건 스트레스면서도 트라우마죠.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예. 그 스트레스 원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직장을 그만두든지 뭐 어떤 다른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내 상태를 바꿔야지. 내 상태가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나를 경직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 상태를 만드는 것 이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온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한 거로 스트레스 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내 상태를
이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쿠션을 만들어야지. 왜냐면 이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누적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자 스트레스 들어오면 나를 이렇게 쭈그러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쭈그러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눌려져 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는 괜찮은 거예요. 원래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자체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를 했어야 우리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더 단단해지고 좋은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스트레스를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이제 안 해도 돼. 대부분 스트레스처럼 이게 누적돼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게 계속 눌려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걸 뭐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다.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림이 뭐냐면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 못 튕겨 나왔으니까 쭈그러들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나는 현재 이 누적된 스트레스 상황에 또 적응해야 되니까 원래 내가 적응했을 때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 상태가 되버리죠. 이게 더 누적되면 이제 번아웃으로 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부분 문제뿐 아니고 신체적인 그런 질환에도 노출이 되죠.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고 이 회복 탄력성 다른 말로 하면 쿠션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안에 누적돼 가지고 있으면 쿠션이 전혀 작동이 안 되니까 나는 쪼그러드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면 되는데 그게 못 없애진다면 그러면 내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런 멘탈에 대한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이걸 안에 쌓여 있는 걸 해소시키고 내가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내 쿠션을 어떤 상태로 환경을 못 바꾼다면 내 쿠션을 일단 채워넣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바꿔야 돼. 그러니까 환경도 못 바꾸고 내 자신도 못 바꾸는 상태로 계속 누적되면 그건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요? 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해 드릴 그대로인데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 마음가짐이 나 이거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할 수 있어. 하고 미리 쿠션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일이 힘들더라도 이건 내 일이니까.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주어지는 보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금전적 보상이 오기도 하고 지위의 어떤 변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플랜이 있으면 지금의 힘듦은 스트레스는 분명히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는 내 안에 누적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력을 계속 넣어주죠. 근데 내가 이걸 이거 힘들어 스트레스야 못 견디겠어라고 내 쿠션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게 계속 반복 노출되는 건 이건 엄청난 고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잠을 못 자도 이 일이 내 일이고 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내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딱 세팅돼 가지고 갈 경우에는 그걸 사람들은 견뎌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적응력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거든. 어떤 일을 할 때 나중에 본인도 한번 그런 거를 경험해 보세요. 이게 내 일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내게 정말 중요한 공부다. 난 이걸 하는데 모든 내 경제적인 거, 내 시간적인 거, 내 모든 걸 다 올인했어. 라고 할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본인은 그 공부가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미있으면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스트레스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지금 공부하는 건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는 국가자격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농촌에서 대상이 예방형이 있고 특수목적형이 있는데 예방형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멘탈이나 심리적인 거를 매치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줌으로 해서 뭔가 쿠션을 만들어주는 거. 그 그림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 노인들 치매 이런 사람들을 체험시키면서 농촌에서 농촌 일도 하면서 뭔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이제 자격증이에요. 1차는 내가 합격했어. 근데 2차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 이번에는 크게 자신은 없어. 근데 그 공부가 나는 사실은 그게 내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텃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 마음이 되게 편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나 이런 플랜을 짜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좋겠다. 나는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거가 자격증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땅 있으면 그냥 뭐 내가 이어서 하는 걸 그거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해보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게요. 그 개발자가 그 한 달간 집에도 못 가고 그래 하는 그 마음이나 내가 지금 내 일이 바쁜데도 내 계획은 일단 하루 10시간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뭔가 공부를 할 때 내 공부를 내가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건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게 자극, 활력 상태를 만드니까 내가 그걸 공부하고 있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또 아주 더 유용하게 보내죠. 내 현실적 내 상태와 내가 바라는 거에 이걸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 갭이 너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뭘 느끼냐면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고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갭이 큰 만큼 내가 더 노력해야 되니까 노력하는 동기를 또 자극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잘 활용만 하면 우리 삶에서 아주 유용한 어떤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건 활용을 잘 못하니까. 이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술이나 게임이나 약물로 가지고 푸는 거, 또 파괴적으로 뭔가 푸는 거. 그런 게 제일 나쁜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시키는 분명하거든요. 술을 마신다, 게임을 한다, 내가 뭔가 파괴적인 뭔가 행동을 한다.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해요. 근데 후유증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요인 자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뭔가 자극이나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은 건데 그 뒤에 오는 그러한 공허함은 훨씬 더 크고 더 나쁜 회로가 더 굵게 만들어져 가지고 후회만 많이 챙기죠. 이제 술이라는 게 술 자체가 또 나쁜 게 아니에요. 술이라는 게 마약이라는 것도 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 마약이라는 거는 약으로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마약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하게 먹는 거거든. 또 불필요한데 먹는 거란 말이에요. 술도 다 중독이 돼요. 술 먹었을 때 이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조금 이완시키 주거든. 뇌가 내가 되게 좋아한다고 또 이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놈 술이라는 게 들어오면 뭔가 기분이 해하게 좋아지거든. 몸도 좀 이완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딱 이게 제어되어 있는 건 이 전체적으로 우리 뇌가 작동되고 있는데 뭔가 제어되어 있던 것들이 술이 들어오면 이 제어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고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 술 한잔 들어가면 막 계속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제어하고 있던 의식적 차원에서 제어 능력이 해제되고 그럼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잠재의식적 그러한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그때부터 분출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이제 1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위에 요 네모 실습하는 거 요거를 할 때는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자들에게 시킬 때는 오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줘야 돼요. 오감적, 그 다음에 오감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강렬한 정서를 느끼기. 오감적으로 강렬한 정서를 느끼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건 실제 경험과 꼭 같아져요. 실제 경험과 우리는 상상으로 한 이 두 가지를 뇌에서는 의식적 차원에서 구분해요. 이건 상상이야 구분하는데 의식적 차원에서는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잠재의식 차원에서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 그래서 내가 오늘 하얀 말을 타고 왔어요. 하얀 말을 타고 그거 거짓말이니까 지워버렸어요. 지워.
하얀 말 타고 온 걸 지우세요. 의식주 차원에서는 이제 구분했어. 흰 말 타고 왔다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 백마 타고 왔다는 건 거짓말이구나. 의식주 차원부터 정리가 됐어. 근데 지우라고 했는데 지워지는 걸 한번 보죠. 내가 아까 뭐 타고 왔다고 거짓말했죠? 안 지워진다면 왜 안 지워질까요? 내가 그걸 반복해버렸거든. 진짜처럼 반복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뇌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는데 의식적 차원에서도 잠재의식에서는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재의식까지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만 알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진짜든 가짜든 우리 뇌는 그걸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고 어떤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걸 보면 알죠. 왜? 우리 잠재의식은 그 어떤 판단도 못해요. 의식적 차원에서는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다 걸러내죠. 근데 모든 걸 우리가 의식적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의식적 차원은 의식은 경험하는 것 시간이 15초 내외고 용량도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적으면 5개, 많으면 9개만 기억하는 정도.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잠재의식에서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이 속에서 의식적도 개입이 되지만 대부분 잠재의식이 그 기능을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잠재의식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학습들은 그대로 묻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만 교육받아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실제로 오늘같이 이렇게 수업을 현장에서 해보면 느낌이 영상하고 또 다르거든. 그걸 신체적 언어라고 해요. 우리 흔히 기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머레이 비언의 법칙이 있어요. 머레이 비언의 법칙. 이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이나 학습하는 과정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7%. 토지는 음성과 억양과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게 38%다. 나머지는 뭐냐면 신체 언어. 이게 55%다. 결국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7%고 93%가 비언어적이다. 그러면 제일 뒷줄에 앉은 사람과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이 같은 강의실에 있지만 학습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좋은 태도를 갖고 있었네. 내 영상에도 그 이야기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미국에 그 성공한 사업가한테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하니까 저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엄마가 뭐를 가르쳐 줬습니까? 하니까 엄마가 2가지를 가르쳐 줬대. 2가지.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 갈 때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해라. 그래서 30분 전에 항상 도착해라. 제일 먼저 자기가 도착을 미리 하는 거야. 그리고 2번째 제일 앞자리에 앉아. 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정말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려면 제일 앞줄에 앉아.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교회 다닐 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약속이나 어떤 세미나나 갈 때마다 항상 30분 전에 미리 가 있고 그리고 세미나장에서도 항상 앞줄에 앉고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자기화시키고 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2가지 가르침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었다. 본인이 그 제일 앞줄에 앉은 좋은 걸 갖고 있네. 하나 더 가지면 되겠네. 30분 전에 가는 거. 그 손자병법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을 치를 때 먼저 그 전쟁터에 가가 미리 대기하고 쉬면서 좋은 지형 지물을 딱 잡고 있으면 헐레벌떡 쫓아온 이 군대를 이기는 데 유리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약속이나 세미나에 가서도 그런 거예요. 막 시간 맞춰서 가는 사람.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을 맞춰서 가라는 말이 있거든. 시간을 맞춰서 가면 대부분 시간을 못 맞춰요. 차가 밀리거나 다른 이유가 생기거든. 미리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차도 덜 밀리고 미리 가서 이 행사는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또 대부분 그 강사들은 미리 오거든. 그 강사가 하고 개인적인 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30분 전에 뭔가를 가는 걸 우리가 30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30분의 법칙은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교육을 할 때 나는 미리 30분 전에 가 있는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교육을 손해보지 마라는 교육을 받았거든. 손해보면 안 된다. 내가 30분에 미리 가는 건 나에게 시간적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리 가는 게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위기예요. 예. 그럼 미리 가고 미리 가야만 제랍줄에 앉을 수 있어요. 가는 사람은 제랍줄에 못 앉아요. 예. 좋은 습관 갖고 있네. 30분에 걸음씩 딱 써보면 좋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참조 쭉 나오죠. 예. 이거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예. 아, 요걸 요래가 풀면 되는구나 예. 라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위에 똑같은 거예요. 요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예. 뒤에 밑에 마음의 공식도 아까 저 설명이 예. 더 디테일한 거예요. 예. 이거보다는. 예. 자, 그 밑에 내용들도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쭉 예. 읽어보시면